존재 숲에 있습니다. 눈이 내려서 상당히 아름다운데요. 지금부터 니체 1차 자료 강의 도덕의 계보학 38번째 이어나가겠습니다. 서문 포함하여 42번째인데요. 제3논문 5절 중반까지 하다가 끝났습니다. 정말 많이 왔죠, 그죠? 거의 한 500명 정도가 따라오시는 것 같은데요.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애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꼭 예도TV를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 이어나갑니다. Er Wegen wir hier sofort die merkwürdige und für manche alte Menschen selbst faszinierende Stellung Schopenhauers zur Kunst. 여기에서 즉시 주목할 만하고 많은 부류의 인간에게 매혹적인 예술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입장을 검토해보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니체가. 왜냐하면 Sie ist es ersichtlich gewesen. 쇼펜하우어의 예술에 대한 입장은 deren Willen zunächst Richard Wagner zu Schopenhauer Wiebeltratt. 바그너가 쇼펜하우어에게로 넘어간 그 이유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이 쇼펜하우어 때문에, 쇼펜하우어의 미학적 입장 때문에 바그너는 그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위버 레다트 다쭈 두르히 아이넨 디히터 비만 바이스 두르히 헤르베크. 사람들이 알듯이 시인 헤르백을 통하여 설득당해서 넘어간 거예요. 헤르백은 바그너의 혁명의 동지이기도 했죠, 그죠? 그리고 친구인데 시인이요. 그가 1854년에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소개해 줍니다, 바그너에게. 그래서 이 책을 읽게 되는데요. 재밌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미학적 입장을 검토해 봐야 되는 거예요. Und dies bis zu dem Maße, dass sich damit ein vollkommener theoretischer Widerspruch zwischen seinem früheren und seinem späteren ästhetischen Glauben aufriss.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는가 하면은 이로써 완전한 이론적 모순이 나타나게 돼. 뭐와 뭐 사이인가 하면은 바그너의 초기 미학적 신앙과 후기의 미학적 신앙 사이에 모순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정도까지 진행돼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기로 가게 되면은 점점 그리스도교적이고 여성적이 되고, 그 다음에 바그너와 같지 않는 그런 음악의 세계를 펼치게 되는데, 니체는 결별하죠, 그죠? 그 원인이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 그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재미있죠, 그죠? Erster zum Beispiel in Oper und Drama ausgedrückt. 초기의 작품들은, 초기의 바그너의 미학적 세계는 예를 들어 오페라와 드라마에 표현되어 있어요.
이 작품은 52년도, 51년 이 시기에 나오는데요. 특히 바그너의 초기 작품, 초기 예술에 대한 관점을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 그 다음에 요정, 탄호이저, 로엔그린 이런 작품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쓰여진 바그너의 미학서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52년도, 51년도에 나온 이 작품 안에서 초기 바그너의 예술 세계가 표현되고 있다 이 말. 레츠터를 인덴 슈리프텐 디엘 폰 아트젠 집지히 안 헤라우스카프. 자, 그가 1870년부터 출간했던 작품들 속에는 후기의 미학적 신앙이 표현되어 있는, 특히 니체가 비판하고 싫어했던 것은 파르지팔 3부 4부, 4부의 제목이 괴털 대머rum이죠. 그죠? 신들의 황혼.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니체가 자기의 책 제목을 괴짠 대머룸, 그 유명한 우상의 황혼이라는 제목을 붙이죠. 그죠? 이 바그너의 니벨룽에너 반지 4부 마지막 신들의 황혼에 반대하여 니체가 자기 자신의 작품을 괴짠 대머rum으로 붙인 거예요. 참 결별한 이후에, 그죠? 엄청나게 까잖아. 그리고 또 하나가 마지막에 나온 파르지팔인 거예요. 니벨룽에네 반지 3부 4부 파르지팔, 이런 작품들이 70년대 이후에 나온 거예요. 인 존덜하이트 앤덜트 바그너, 특히 바그너는 자기의 입장을 바꾸었어. Was vielleicht am meisten befremdet. 이것은 아마도 가장 많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데, 폰다 안 릭지히틀로스 자인 우어타일 위벌 베얼트 운터 슈텔룽 데얼 무직 젤프스트. 특히 바그너는 음악의 가치와 음악의 지위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쇼펜하우어의 이 작품을 기점으로 변경하고 바꾸어 버렸어요. 계속 이어나갑니다. 따라가 봅니다. 바슬라크 임 다란 다스 에얼 비스 헤얼 아우스 이얼 아인 미텔 아인 메디움 아인 바이프 게마트 하트. 자, 특히 그가 지금까지, 곧 바그너가 지금까지 음악으로부터 어떤 수단, 어떤 매개물, 어떤 여자 등을 음악으로부터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도대체 그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비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음악으로부터 어떤 여자를 만들어냈는가 하면은 다스 슐레이틀 딩스 아이네스 찌베케스 아이네스 만스 베디얼프트 움쭈게다이엔, 번영하고 성공하기 위하여 하나의 목적, 곧 하나의 남자를 필요로 하는 그런 여자. 글쓰기가 참 독특하죠. 그죠? 성공하고 번영하기 위하여 하나의 목적, 곧 남자를 필요로 하는 그런 여자를 음악으로부터 만들어낸 거예요. 바그너가. 그게 뭔가 하면은
nämlich des Dramas. 드라마인 거예요. 드라마를 필요로 한 거예요. 그런 여자를 음악으로부터 만들어낸 바그너. 그렇다고 한들 그것이 바그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었겠는가? 이러면서 이제 비판하는 거야, 그죠? 실제로 바그너는 음악가로서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성공하려고 하는 야심이 컸죠, 그죠? 실제로 빚도 지고 이리저리 도시를 옮겨 다니면서 자기 자신의 극장을 갖는 것, 작곡을 하고 야심가였어, 바그너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체가.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에얼 베그리프 및 아이네 말러. 그는 갑작스럽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개념 파악하게 되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Das mit der Schopenhauerschen Theorie und Neuerung. 쇼펜하우어의 이론과 쇼펜하우어의 갱신을 통하여, 갱신을 수단으로 해서 메얼주마헌 자이 인 마요렘 무시카이 글로리암. 이건 뭐 라틴어가 또 적혀져 있어. 쇼펜하우어가 제공해주는 이론과 갱신으로 음악의 위대한 영광 안에서 더욱더 많은 것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갑작스럽게 깨닫게 됐어, 바그너는.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필요했던 거야. 음악의 위대한 거대한 영광 속에서 nämlich 곧 mit der Souveränität der Musik sowie die 쇼펜하우어 베그리프. 쇼펜하우어가 개념 파악하고 있었던 음악의 주권으로 더욱더 많은 일들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걸 바그너는 알게 된 거야. 참 글쓰기가 참. Die Musik,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Abseits gestellt gegen alle übrigen Künste, 모든 다른 예술들과는 떨어져 세워져 있는, 특히 쇼펜하우어에게 그렇죠, 그죠? 이미 이 부분은 특히 예도가 이미 해놓은 쇼펜하우어 물 자체의 비밀이라고 하는 강의를 꼭 참조하셔요. 모든 예술들 가운데 미학적으로 가장 뛰어난 예술이 음악이라고 본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그죠?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die unabhängige Kunst an sich 자체로 독립적인 예술이요. 그리고 nicht wie diese Abbilder der Phänomenalität bietend, 현상의 복사물들을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음악은 의지 자체의, 물 자체의 힘을 그대로 표현한다라고 본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그죠? 그래서 현상의 복사물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물 자체의 원본을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음악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필메얼, 차라리 Die Sprache des Willens selbst redend, 의지의 언어 자체를 unmittelbar aus dem Abgrund heraus, 10년으로부터 직접 끄집어내어 말해주는 게 음악인 거예요. 곧 als dessen eigenste ursprünglichste
운아프겔라이테트스트 오펜바룽 곧 그것에 가장 고유하고 가장 근원적이며 파생되지 않은 그런 계시로서 신의 계시로서 원본을 보여주는 게 바로 원본을 들려주는 게 음악이라고 봤던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그런데 니체의 글쓰기를 통하여 다시 들으니까 재미있죠, 그죠? 계속 이어나갑니다. Mit dieser außerordentlichen Weltsteigerung der Musik, wie sie aus der Schopenhauerischen Philosophie zu erwachsen schien. 쇼펜하우어의 철학으로부터 성장한 것처럼 보였던 음악의 이런 탁월한 가치의 상승과 더불어서 Stücke mit einem Maler auch der Musiker selbst unerhört im Preise. 자, 갑작스럽게 음악가 자신이 전대미문으로 갑작스럽게 그 값이 올라간 거예요. 쇼펜하우어의 이론의 어떤 가치 상승과 더불어서 바그너라고 하는 음악가 자신의 몸값도 같이 올라간 거다 이 말이다. 독특한 방식이죠, 그죠? 음악의 가치 상승, 쇼펜하우어가 노래하는 그것과 더불어서 바그너의 몸값을 올려준 거예요. Er wurde nunmehr ein Orakel. 그는 이제 신탁이 되었고 ein Priester, 제사장이 되었으며 ja mehr als ein Priester, 더 나아가 제사장 그 이상의 존재가 되었고 eine alte Mundstück des Angesichts der Dinge, 사물들의 적자를 표현해주는 일종의 입이 되었던 거예요. 문토슈틱은 사실은 관악기를 불 때 그 입을 대고 불잖아, 그죠?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들의 적자를 음악으로서 표현하는 그런 입이 된 거예요, 바그는. 그리고 여기서 해결 용어죠, 그죠? 사물들의 적자, 이게 뭐야? 물 자체지. 물 자체를 직접 표현하는 게 음악인 거예요. 그리고 ein Telefon des Jenseits, 이 편이 아니라 저 편에 초월적인 세계에 전화기가 된 거예요. 독특한 글쓰기죠, 그죠? 바그너가. Er redet für ihn nicht nur Musik, dieser Bauchredner Gottes. 그는 이후에 음악만을 말한 게 아니야. 곧 이 신의 복화술사. 그러니까 복화술이라고 하는 게 뭐야, 여러분? 신을 노래하는데 말이 아니라, 입술이 아니라 음악으로 표현한다라는. 그래서 신을 노래하는 복화술사가 되었어. 음악만을 말한 게 아니라 Er redet Metaphysik, 그는 형이상학을 말했으며 Was Wunder, dass er endlich eines Tages asketische Ideal로 redet. 그가 결국 마지막에는 어느 날 금욕주의적 이상을 말했다라고 한들 그게 뭐가 그리 놀라운 일이겠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쇼펜하우어로부터 점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교적이고 저 세상의 천상의 세계, 신의 세계를 노래하는 파르지팔, 그죠?
그래서 금욕주의적 이상을 말하는 형이상학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가 그래 놀랍겠는가? 이미 쇼펜하우어에게 그런 흔적이 놓여 있다 이 말이에요. 음악에서 이제 명상으로 가잖아, 그죠? 불교의 수도성을 연상시키는. 5절 끝났습니다, 여러분. 6절입니다. 이제 칸트가 나와요, 여러분. 특히 예도가 이미 3년 이상 전에 판단력 비판을 8개의 강좌로 묶어놨습니다. 그거 꼭 참조하시고요. 예도가 강의를 하면서 또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쇼펜하우어 hat sich die kantische Fassung des ästhetischen Problems zunutze gemacht, obwohl es Kant gewiss nicht mit kantischen Augen angeschaut hat. 쇼펜하우어는 칸트의 미학적 문제틀을 이용한 사람 맞죠, 그죠? 이용했는데 그러나 그는 그것을 완전하게 확실하게 칸트의 눈으로 본 것은 아니에요. 당연하지. 칸트의 판단력 비판에 나오는 미학을 자기 방식대로 읽어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음악과 불교의 명상을 고승의 수도의 길을 연상시키는, 그것을 통하여 의지가 주는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야 해탈에 이를 수 있는 거야. 그죠?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 음악과 명상인 거야. 그걸 미학적 명상이라고. 자, 자기 방식대로 본 거야. 칸트의 미학을. 그죠? Kant gedachte der Kunst eine Ära zu erweisen, als unter den Prädikaten des Schönen diejenigen bevorzugte und in den Vordergrund stellte, welche die Ära der Erkenntnis ausmachen. 자, 칸트는 그가 아름다운 것의 수로들 가운데에서, 미의 수로들 가운데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선호했으며 정경에 세웠어. 곧 인식의 경의를 형성하는, 인식의 어떤 깨달음의 존경과 경외감을 형성해주는 그것을 선호하고 정경으로 세웠는데, 그 두 가지가 뭔가 하면은 Unpersönlichkeit und Allgemeingültigkeit. 그게 뭔가 하면은 비개인성, 비인격성과 보편타당성. 칸트의 철학에서 보편타당성은 순수이성 비판부터 중요하잖아. 그죠? 나라는 개인, 이희가 쓰여지지만은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보편타당한 거죠. 그죠? 이게 판단력 비판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개인성과 보편타당성이 중요한 거예요. 칸트한테서는. 이것을 정경으로 세웠을 때 칸트는 예술에다가 어떤 경이감을 표한다고 생각한 거야, 칸트는. 자, 계속 따라가 봅니다. Ob dies nicht in der Hauptsache ein Fehlgriff war. 이것이 본질적으로, 우선적으로 하나의 실수였는지 아닌지, 이것은, 이런 문제는 ist
ist hier liegt am Altar zu verhandeln. 여기에서 다루어질 그러한 장소가 아닌 거예요.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계속 따라갑니다. Was ich allein unterstreichen will. 내가 유일하게 밑줄을 치고 싶은 것, 곧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은 ist das Kant gleich allen Philosophen statt von den Erfahrungen des Künstlers, 갈로 des Schaffenden aus das ästhetische Problem zu beziehen. 칸트가 모든 철학자들과 같이 예술가의 경험으로부터, 곧 창조자의 경험으로부터 미학적 문제를 보고자 한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오로지 allein vom Zuschauer aus wie will die Kunst und das Schöne nachgedacht. 그게 아니라 오로지 관람자의 관점에서, 관람자로부터 예술과 미에 대하여 숙고했으며 dabei 동시에 unvermerkt den Zuschauer selber in den Begriff schön hineinbekommen hat. 동시에 눈에 띄지 않게 은근슬쩍 관람자 자신을 미의 개념 안으로 끌어들였어. 칸트는. 맞죠? 그죠? 이것을 특히 이 부분의 관점에서 아감벤이 주목해서 내용 없는 인간에서 미학에서 관람자의 관점뿐만 아니라 예술가 자신의 미적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부분을 내용 없는 인간 첫 번째에 인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 재미있죠, 그죠? 클래스가 나오죠, 여러분. 꼭 참조하셔. 특히 예도가 미학 강좌에서 이미 해놨어. 그 목록에 가면은 아감벤 예술가의 고통이라고 하는 강의를 해놨어요, 여러분. 원문으로 또 읽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예술가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미학적 문제를 보는 것 대신에 오로지 관람자, 관객의 관점에서 미적 판단을 수행한 게 칸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 관람자를 미의 개념 안으로 은근슬쩍 끌어들인 자가 칸트였다. 그래서 예술가의 체험, 특히 아감벤은 내용 없는 인간 2장에서는 발자크의 미지의 걸작을 인용하면서, 그죠? 예술가의 체험이 어떻게 예술의 세계와 관계를 맺는지. 사실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관람자, 관객의 관점뿐만 아니라 관객이 어떻게 작품을 보는지 뿐만 아니라 예술가 자신의 미적 체험,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따라갑니다. Wäre aber wenigstens nur dieser Zuschauer den Philosophen des Schönen ausreichend bekannt gewesen. 그러나 적어도 단지 이 관람자만이라도 미를 표현하는 철학자들에게 충분하게 알려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좋았을 텐데, 이것조차도 사실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사실 가다머의 미학, 하이데거의 철학을 받아들여서
미학을 이야기하는 가다머, 그죠? 가다머에게서도 이 관람자와 예술 작품의 관계가 중요하잖아. 철학적 해석학에서도. 그런데 사실 이것은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관람자조차도 제대로 미를 다루는 철학자들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거야. 충분하게 알려져 있지 않았어. nämlich 곧 als eine große persönliche Tatsache und Erfahrung, 곧 거대한 위대한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사실과 경험으로서, 미는 경험이잖아, 그죠? 그게 왜 소홀히 취급되었는지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거야. 이게 프랑스 전통이 참 대단합니다. 이 부분에서 특히 스탕달의 연애론 아주 중요하죠, 그죠? 발작, 그 다음에 그 당시 18세기에 19세기에 또 보들레르,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말라르메, 발레리, 이 전통이 쫙 있는 거야. 인간의 욕망, 미적인 어떤 판단에서 체험자의 경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에 의하여 이제 데리다가 가다머를 막 까는 거예요. 하이데거를 까면서 또 미학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칸트의 이러한 무사심성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후기 하이데거한테서도 또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 게 보이잖아, 그죠? 이 프랑스 전통하고 이게 다른 거야. 독일의 어떤 이러한 미학에 대한 게. 니체는 이미 스탕다를 갖고 칸트를 까니까 이미 독일 철학자였지만은 프랑스의 그 전통을 또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미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리다를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데리다는 니체의 관점에서 항상 하이데거를 까는 게 데리다인 거야. 그의 철학에서 계속 따라가 봅니다. 그래서 위대한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사실과 경험으로서 als eine viele Eigenstelle starker Erlebnisse begielten Überraschungen, Entdeckungen auf dem Gebiet des Schönen, 미의 영역에서 가장 고유하고 강력한 체험들, 욕망들, 놀라움들, 그리고 황홀함들, 이런 것들의 충만으로서, 그런데 이게 빠졌다라는 거예요. 칸트한테서 이게 빠지고 무사심성이 강조되고 또 다른 방식으로 이 칸트에게서 쇼펜하우어에게로 넘어가서 금욕주의적 이상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 말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이해가 되죠, 그죠?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개인의 예술가의 미적 체험, 욕망, 본능, 이런 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다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Aber 그러나 das Gegenteil war, wie ich fürchte immer der Fall, 내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언제나 사태는 정반대로 돌아갔다. Und so bekommen wir denn, 그리하여 결국 우리는 von ihnen gleich von Anfang an Definitionen, 자, 애초부터 이들로부터 어떤 미에 대한 정의들을 얻게 되는데, 인데는 이 정의들 안에서는
wie in jener berühmten Definition die Kant vom Schönen gibt. 칸트가 미에 대하여 주고 있는 저 유명한 정의에서와 같이 이러한 정의들 안에는, 미에 대한 정의들 안에는 der Mangel an feineren Selbsterfahrung in Gestalt eines dicken Wurms von Grundirrtum sitzt. 이 부분은 줄 치셔야 될 것 같아요. 곧 보다 더 섬세하고 세련된 자기 경험의 결핍이, 자기 경험이 빠져 있는 거예요. 보편 타당성을 이야기하고 공통 감각을 이야기하고 무사심성을 이야기하고 비개인성을 이야기하면서 개인의 고유한 경험은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미학에는, 칸트의 미학에는. 그래서 보다 더 섬세한 자기 경험의 결여가 근본 실수라고 하는 포동포동 살찐 벌레의 모양으로 이 미학자들의 미에 대한 정의 안에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에서 가장 중요한 미를 통한 경험은 빠져 있고 형식만이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 실수의 살찐 벌레가 이런 피상적인 미학자들의 정의 안에는 숨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글을 쓰는 거예요. 이 근본 실수라는 거예요. 계속 따라가 봅니다. Schön ist hat Kant gesagt, was ohne Interesse gefällt. 줄 빡빡 치십시오. 자, 칸트가 말하기를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 미라고 하는 것은 관심 없이 무사심하게 뭔가를 마음에 들어 하는 것이다. 뭔가를 좋아하는 것이다. 무사심하게. 특히 판단력 비판 1-9절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그죠? 볼게팔렌, 미적 판단을 통하여 얻게 되는 어떤 쾌감이 있는 거예요. 볼게팔렌. 이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무사심한 거예요. 인터레스 로스 하다는 건데, 첫 번째가 미적 대상의 실존의 표상, 미적 대상으로부터 내가 어떤 표상을 갖잖아. 그것으로부터 무관계하고, 또 한 가지는 주관 안에 있는 욕망의 능력, 백이열된 폐혈묘견이라 그래요. 이 두 가지로부터 다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미적 판단에서 쾌감은 무사심한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칸트는. 그런데 이게 도대체 여기에는 뭐가 빠져 있어? 개인이 경험하는 그러한 역사성이 빠져 있네. 이건 가다머가 진리와 방법 1부에서도 이 칸트의 미학을 비판하면서 비역사성을 비판하는 거야. 까는 거예요. 근데 니체는 다른 방식으로 까고 있어, 지금. 그죠? 재밌지,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보다 더 섬세한 자기 경험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는 주관의 욕망의 능력으로부터도 자유롭고, 대상이 주는, 대상이 촉발하는 그 표상으로부터도 자유로운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미적 쾌감을 얻을 수 있다. 칸트는 이렇게 나간 거예요. 계속 따라가 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어떻게 무사심한 방식으로 뭔가를 마음에 들어하고 좋아할 수 있을까? 이건 좀 달라, 그죠? 아름다움에도 다양한 색깔이 있어요. 칸트적인 방식으로
미를 경험하는 자들도 있어요. 니체는 지금 뭔 말을 하려고 하는지 봅시다. 후기 하이데거적으로 우리가 사방세계 안에서 미학적인 경험을 할 수 있어. 그죠? 성스러움과 더불어서. 칸트 하이데거에게서 약간 다른 방식으로 이 자연세계 안에서의 성스러움의 경험이 들어있는 거예요. 니체를 따라가 봅니다. ohne Interesse, 관심이 없다고, 무사심하다고 지금 비난하는 거죠. 그죠? 이제 까는 거예요. 무사심한 게 과연 가능할까? 인간의 미적 경험에서 무사심한 게 과연 얼마나 가능할까? Man Vergleiche mit dieser Definition jener anderer, die ein wirklicher Zuschauer und Artist gemacht hat. 이 정의와 더불어서 저 다른 정의를 한번 비교해 보자. 그 다른 정의는 뭔가, 미에 대한 정의는 뭔가 하면은 실제적인 관찰자이자 관람자이며 예술가가 가였던 스탕달, 진짜 미를 관조하면서 미의 관람자이자 예술가가 만들었던 정의, 스탕달의 정의와 비교해보자 이 말이에요. 스탕달은 어떻게 나갔는지 봅시다. 이 칸트의 미에 대한 정의 스탕달, Der das Schöne einmal Wien Promesse de Bonheur nennt. 이 불어가 나왔네. Wien Promesse de Bonheur. 예전에 아름다운 것을, 곧 미를 행복의 약속, 기쁨의 약속이라고 불렀던 스탕달. 특히 스탕달은 1854년에 그죠? 이탈리아 여행을 갔다 와서 책을 하나 쓰는데 로마, 나폴리, 피렌체라고 하는 제목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윈 프로메스드 본네, 행복의 약속이다, 아름다움은, 이렇게 말하거든. 이게 유명해요. 이런 것들이 인간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표현된 게 스탕달의 연애론이야, 여러분. 얘도 언제 한번 스탕달의 연애론에 관하여 강의를 또 따로 한번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칸트와는 완전 달라. 아름다운 것은, 칸트는 무사심하게 뭔가를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 할 때 나타나는 건데, 스탕달한테서는 행복의 약속인 거야. 기쁨의 약속인 거야. 무사심한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 본능, 정서, 이 모든 것을 자극해서 우리에게 행복의 감정을 주는 게 아름다움인 거야. 이게 더 옳은 거지. 칸트는 틀렸다 이 말이야. 지금 계속 따라가 봅니다, 여러분. Wien Promesse de Bonheur. Hier, 여기에서 ist jedenfalls gerade das abgelehnt und ausgestrichen, was Kant allein am ästhetischen Zustand hervorhebt. 여기에는, 곧 스탕달의 작품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거절되어 있으며 삭제되어 있다. 그게 뭔가 하면 칸트가 미학적 상태에서 강조했던, 또 불어로 써놨어. 르 대정테레스먼, 영어의 disinterested야. disinterestedness 정도 되겠죠, 그죠? 이게 뭔가 하면 무사심이지. 르 대정테레스먼,
미학적 상태에서 칸트가 강조했던 것, 곧 불어로 무사심이라고 하는 이것이 스탕달의 이탈리아 여행기에는 빠져 있으며 거절되어 있는 거예요. 무사심하기는커녕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게 바로 아름다운 거다 이 말이에요. 이 관점이 다른데 어찌되었건 계속 따라가 봅니다. 니체를. Wer hat recht? 칸트 oder 스탕달. 도대체 칸트와 스탕달 누가 옳은가? 둘 중에 Wem freilich unsere ästhetical Need wieder werden zugunsten Kant in die Waagschale zu werfen, dass man unter dem Zauber der Schönheit sogar gewandlos 정말로 Weiblichen Statuen ohne Interesse anschauen kann. 자, 물론 만약에 우리의 미학자들이 칸트의 편을 들어서 다음과 같이 계속 지칠 줄 모르게 주장한다고 한다면,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미의 마력 아래에서 심지어 옷을 걸치지 않은, 홀딱 벗은 이 말이야, 옷을 걸치지 않은 여성의 조상, 입상, 여성의 상 있죠, 그죠? 피그말리온. 여성의 입상과 조상, 조각가가 만든, 예술가가 만든 옷을 벗은, 옷 하나 걸치지 않은 여성의 상, 그 입상이나 조상을 무사심하게 볼 수 있다라고 미의 마력 아래에서 홀딱 벗은 조각상을 아무 감정 없이 무사심하게 볼 수 있다라고 칸트의 편을 들어서 지칠 줄 모르게 계속 말한다라고 한다면, so darf man wohl ein wenig auf ihre Unkosten lachen. 사람들은 이들의 이러한 헛짓거리에 대하여 비웃는다고 해도 크게 나쁠 건 없다. 이런 헛소리를 비웃어도 좋다 이 말이야. 이건 헛소리라는 거야. 니체가 볼 때. 뭐 당연한 거죠, 그죠? 피그말리온 이야기가 나와 지금. 이거 아간벤이 이 부분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게 고전은 고전으로 또 연결돼. 대가들은 또 대가들의 고전으로부터 인용하면서 또 다른 걸 끌어내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옷 하나 걸치지 않는 벗은 여자의 조각상을 보고 무사심한 마음으로 쳐다볼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 말이야. 니체는 이해가 되죠, 그죠? 계속 따라갑니다. 그래서 Die Erfahrungen der Künstler sind in Bezug auf diesen heiklen Punkt interessanter. 자, 예술가들의 경험들은 이러한 까다로운 문제점과 연관하여 더 흥미로운데, 특히 운트 피그말리온은 발 jedenfalls nicht notwendig ein unästhetischer Mensch, 필연적으로 그렇게 미적인 감각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인간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피그말리온 이야기 여러분 알잖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특히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도 나오죠, 그죠? 키프로스의 섬의 왕이자 예술가, 조각가였던 피그말리온. 그가
여성들에게 실망하여 조각상을 집에 만들어 놓고 그걸 옷을 입히고 목욕도 시키고 거기에 빠져서 사랑을 나누잖아. 그죠? 그래서 신에게 기도하기를 이 상이 진짜 사람이 되어서 자기의 부인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아프로디테 여신이 아프로디테 축제 때, 그죠? 그 소원을 들어주어서 거기에 에로스를 딱 불어넣어서 진짜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피그말리온. 그래서 거기로부터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용어까지 생기게 된 거예요. 아, 참. 그래서 피그말리온은 조각상을 보고 사랑을 나눈 자인데, 그는 칸트에게 적용했을 때는 그의 미학적인 것은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야, 칸트는. 그죠? 계속 따라가 봅니다. 그 점에서 피그말리온은 미학적인 인간이었어. 미적인 취향을 갖고 있는 그런 자였다, 이 말이에요. 조각상과, 자기가 만든 조각상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덴켄비얼, um조 von der Unschuld, unsere Ästhetik, welche sich in solchen Argumenten spiegelt. 이러한 논증 안에서 반영되고 있는 우리의 미학자들의 순진무구함에 대하여 우리 좋게 생각해 주자. 너무 이런 순진성, 무사심하게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그때 미적 판단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칸트를 따르는 이런 미학자들의 순진성을 너무 비난하지는 말아라. 좋게 생각해 주자. 정말 재미있죠, 그죠? 레시넴, 비얼 에스 zum Beispiel Kanten zuehren an, was wie will das Eigentümliche des Tastsins mit landfahrermäßiger Naivität zu lehren weiß. 칸트가 촉각의 독특함에 관하여 시골 목사에게나 적합한 순진함으로 미를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칸트의 영예로 우리가 인정해 주자. 아, 글을 어떻게 이렇게 쓸까? 시골 목사였던 칸트, 그리고 산책을 좋아하면서 글을 쓰면서 독신으로 살았던 칸트, 자연의 경건주의를 옹호하면서 일평생을 철학을 하면서 살았던 이 칸트. 그래서 시골 목사풍의 그런 자에게나 적합한 순진함으로 그가 촉각, 만지면서 나타나는 어떤 이런 것들은 어떤 성적인 그러한 미학적 쾌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촉각에 대한 독특함을 그가 가르칠 수 있었겠는가? 지금 그 말이에요. 못 가르쳤다. 그래도 우리는 칸트를 귀엽게 봐주자. 지금 글을 이래 쓰고 있는 거야, 니체가. 이해가 되죠, 그죠? 참 칸트를 끈덕지게 물고 늘어져서 새로운 철학을 만들었던 게 니체잖아, 그죠? 여기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야. 인정해주자, 우리가. 운트 히얼, 그리고 여기에서 콤멘 비얼 아우프 쇼펜하우어 쭈릭
der in ganz andere Maße als Kant den Künsten nahe stand und doch nicht aus dem Bahn der kantischen Definition herausgekommen ist. 자, 칸트가 예술에 가까이 서 있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정도로, 그리고 칸트의 미학적 정의의 마력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했던 쇼펜하우어에게로 이제 돌아가서 생각해보자. 칸트는 여기까지 하고 여기에 영향을 받았던 쇼펜하우어, 칸트와는 다른 관점에 서 있었던 이 쇼펜하우어에게로 돌아가서 검토해보자 이 말이야. 이제 자, become das,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Der Umstand ist wunderlich genug. 상황은 매우 기이하고 놀랍다. Das Wort ohne Interesse interpretiert sich in der allerpersönlichsten Weise aus einer Erfahrung heraus, die bei ihm zu den regelmäßigsten gehört haben muss. 자, 그는, 그 쇼펜하우어는 사심 없음, 무관심, 사심 없음이라고 하는 이 말을 매우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와는 다른 방식으로 칸트의 무사심을 해석한 거예요. 쇼펜하우어. 재미있죠, 그죠? 곧 그에게 있어서 가장 규칙적인 일에나 속했음에 틀림없는 그런 경험으로부터 이 무사심을 해석한 거야. 쇼펜하우어는. 뭐가 다르죠? 칸트는 비개인성, 비인격성, 그리고 보편 타당성의 관점에서 미를 해석했는데, 쇼펜하우어는 이와는 반대로 이 무사심을 자기의 내적 경험으로서 우리의 가장 일상적인 일에 속할 수 있는 경험으로부터 이 칸트의 무사심이라는 개념을 해석했다 이 말이야. 재미있죠, 그죠? 자, 마지막입니다. 위벌 베니 띵어. 자, 레데트 쇼펜하우어 조치시엄 비 위벌 디 비얼쿵 데얼 에스테티션 콘템플라치온. 쇼펜하우어는 미학적 관조의 영향에 관하여 그렇게 확실하게 말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미학적 관조의 영향에 관하여 가장 확실하게 말했다 이 말이야.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그가 그렇게 확실하게 말한 것은 다른 것은 없다는 거. 이게 가장 확실하게 말했다는 거. 엘작트 이얼라하, 그는 미학적 관조에 대하여 그 영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 지 게라데테어 게슐레이틀리셴 인터레시얼트하이트 엔트게겐 비얼크 앤니 알조비 루플린 운트 캄펄. 자, 그것은 미학적 관조는 성적인 관심으로 쏠림을 없앨 수 있는 작용을 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마치 루플린이나 캄퍼와 같은 그런 성억제제와 같이 역할을 한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미학적 관조는 성적인 욕망, 성적인
관심이 쏠림, 인터레시얼트 하이트, 성적 쏠림에 반작용을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얘도 이미 쇼펜하우어 강의에서 이런 걸 다 다뤘죠, 그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허황된 거냐는 거야. 마지막입니다. Er ist nie wiedergewollen. Dieses Loskommen vom Willen als den großen Vollzug und Nutzen des ästhetischen Zustandes zu verherrlichen. 의지로부터 이러한 벗어남을 미학적 상태의 가장 큰 장점이요, 가장 큰 이익으로서 의지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라. 그것을 아주 좋게 지칠 줄 모르게 찬양한 게 바로 쇼펜하우어였다 이 말이에요. 음악이 이러한 성적인 억제제와 같이, 그리고 종교적 명상이 성적인 욕망, 이 욕망이 주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라고 지칠 줄 모르게 생각했다라.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모순이냐, 니체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강의 마칩니다, 여러분. Tschüss.